도시의 거대한 다리 밑, 끊임없이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차량들 아래에서 김영감은 또 다른 하루를 시작했다. 한때는 명망 높은 대학교의 교수로 존경받던 그였지만 이제는 날고해진 누더기 옷을 걸친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잠을 청하는 초라한 노숙자에 불과했다. 그의 곁에는 낡은 종이 상자와 함께 털이 북슬북슬한 작은 믹스견, 꼬미만이 전부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세월의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 속에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새벽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에게 동정 어린 시선 대신 경멸과 무관심을 보낼 뿐이었다. 영감은 아무 말 없이 먼 하늘을 응시하며 과거의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되새기곤 했다. 영감은 한때 촉망받는 고고학 교수였다. 고대 유물과 역사에 대한 그의 열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은 바로 찬란한 왕국의 유산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고대 유적 발굴 프로젝트였다. 그는 그 프로젝트에 전 재산을 투자했고 동료 교수이자 절친했던 박 교수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자신의 명예까지 걸었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는 박 교수가 꾸며낸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박 교수는 발굴 비용을 횡령하고 영감에게는 모든 책임을 전가한 채 사라져 버렸다. 영감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그의 손에는 젊은 시절 발굴 현장에서 얻은 낡고 녹슨 황동 나침반만이 유일한 재산이자 과거의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꼬미는 영감이 노숙자가 된 후에도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유일한 존재였다. 영감이 아직 조금의 여유라도 있던 시절, 빗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꼬미를 구해주면서 그들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꼬미는 작고 왜소했지만 그의 눈빛은 영감을 향한 무한한 충성심과 애정으로 가득했다. 매일 밤 꼬미는 영감의 낡은 옷 속으로 파고들어 그의 천을 나누어 주었고 영감은 꼬미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잠시나마 고독을 잊을 수 있었다. 꼬미는 영감의 유일한 가족이자 그의 삶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영감은 꼬미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이 자신을 버렸을지언정 꼬미만큼은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꼬미에게는 한 가지 기이한 습관이 있었다. 매일 아침 영감이 잠에서 깨어날 때쯤이면 꼬미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돌아오곤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금반지였다. 작고 반짝이는 금반지. 어떤 날은 얇은 결혼 반지였고 어떤 날은 화려한 보석이 박힌 반지였다. 꼬미는 영감의 손에 반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후 영감을 올려다보며 녀석의 커다란 눈으로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영감은 처음에는 꼬미가 길에서 주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반지를 팔아 꼬미와 자신의 끼니를 해결하곤 했다. 영감은 고고학 교수답게 반지의 디자인과 새겨진 문양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저 자신의 불운한 삶 속에서 꼬미가 가져다주는 작은 행운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금반지를 물어오는 꼬미의 행동은 날마다 반복되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새로운 금반지가 영감의 손에 놓였다. 영감은 꼬미가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반지들을 구해오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그저 신기하게 여길 뿐이었다. 꼬미는 때때로 금반지를 가져온 후 영감의 낡은 황동 나침반을 향해 꼬리를 흔들거나 다리 밑을 흐르는 차가운 강물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영감은 꼬미의 행동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짓눌렀던 거대한 사기극의 배후와 꼬미가 매일 아침 가져다주는 금반지 사이에 어떤 섬뜩한 연결고리가 존재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절망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다리 밑의 삶은 계속되었지만 영감의 마음속에는 꼬미가 매일 아침 물어오는 금반지에 대한 의문이 점차 커져갔다. 그가 꼬미가 가져온 금반지들을 팔아 겨우 연명하는 동안 꼬미는 평소처럼 활기찼지만 영감이 반지를 팔려고 할 때마다 녀석의 눈빛은 미묘하게 변했다. 녀석은 영감을 애처롭게 바라보거나 낮게 낑낑거리며 반지를 팔지 말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영감은 녀석이 단지 반지에 애착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꼬미의 행동은 점점 더 절박해지는 듯했다. 어느 날 아침 꼬미는 여느 때처럼 금반지 하나를 물고 돌아왔다. 이번 반지는 이전의 것들과는 달랐다. 달고 다른 오래된 디자인이었는데 표면에 희미하게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반지에서는 미묘하게 흙냄새와 함께 바닷물 냄새가 섞여 풍겼다. 꼬미는 반지를 영감의 손에 올려놓은 후 녀석의 앞발로 영감의 손을 툭툭 치며 반지를 응시하라고 재촉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걸 봐, 이걸 알아봐줘 라고 말하는 듯했다. 영감은 반지에 새겨진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한때 고고학 교수였다. 이 문양은 그가 평생 연구했던 고대 왕국의 유물에서 발견되던 희귀한 문양과 놀랍도록 흡사했다. 그의 손에 쥐어 있던 낡은 황동 나침반이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이 금반지는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고학적인 가치를 지닌 유물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문양은 그를 파산시킨 사기 프로젝트, 즉 찬란한 왕국의 유산 발굴 프로젝트와 무언가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영감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꼬미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이 아님을 직감했다. 꼬미는 매일 아침 금반지를 가져왔지만 특히 이 반지를 가져왔을 때의 녀석의 행동은 이전과는 달랐다. 꼬미는 반지를 물어온 후 영감의 낡은 황동 나침반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더니 다리 밑을 흐르는 강물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항구 쪽을 향해 연신 지저댔다. 녀석의 짖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듯했고 그 안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저곳에 뭔가 있어 저곳으로 가야 해 라고 외치는 듯했다. 영감은 꼬미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해 고심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즉 자신의 조카딸인 수아를 떠올렸다. 수아는 명문대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영감의 학문적 열정을 유일하게 이해해 주는 사람이었다. 영감은 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과 꼬미가 가져오는 금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수아는 영감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영감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영감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그가 보낸 금반지 사진 속 문양의 희귀성에 흥미를 느꼈다. 수아는 바로 다음 날 영감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영감에게 있어 유일한 조력자였다. 수아를 기다리는 동안 영감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꼬미가 가져온 금반지와 자신의 파산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위험한 일일 터였다. 그는 다리 밑으로 가는 사람들을 더욱 예민하게 살폈다. 그때 며칠 전부터 그의 눈에 띄었던 낯선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영감을 향한 그의 시선은 냉정하고 차가웠다. 그는 바로 영감을 파산시킨 사기극의 주범 박 교수였다.
박 교수는 영감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영감은 박 교수를 보자마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가 왜 이곳에 설마 자신을 찾아온 것인가? 박 교수는 영감에게 있어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이었다. 그가 여기에 나타났다는 것은 꼬미가 가져오는 금반지가 단순히 길에서 주운 것이 아니며 자신의 과거 사기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영감은 더 이상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꼬미가 자신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이 금반지들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꼬미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숙자로서의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없었다. 꼬미가 가리키는 방향, 즉 진실을 향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다. 다리 밑에서 박 교수를 마주친 후 영감의 마음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뒤섞였다. 박 교수가 이곳에 나타났다는 것은 꼬미가 가져오는 금반지가 그의 과거 사기극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의미했다. 영감은 낡은 황동 나침반을 꽉 쥐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날 오후 수아가 약속대로 다리 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캠퍼스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아는 영감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연락도 없이 이런 곳에?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수아는 영감에게 있어 유일한 혈육이자 그를 믿어주는 유일한 조력자였다. 영감은 수아를 데리고 자신의 은신처로 들어갔다. 그리고 꼬미가 가져온 금반지들을 모두 보여주었다. 특히 희귀한 문양이 새겨진 반지를 내밀었다. 수아야, 이 문양을 봐라. 이것은 내가 연구했던 고대 왕국의 유물에서 발견된 문양과 놀랍도록 흡사하다. 꼬미가 이걸 가져왔어. 영감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함께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수아는 반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아버지, 이건 단순한 모조품이 아니에요. 정말 오래된 유물 같아요. 그리고 이 문양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고고학 논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고대 왕국의 해상 무역과 관련된 상징이라고 했어요. 수아의 목소리에도 흥분이 섞였다. 그녀는 영감의 이야기를 완전히 믿지 못했지만 직업적인 호기심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때였다. 꼬미가 수에게 다가와 녀석의 코로 수아가 들고 있던 금반지를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낡은 황동 나침반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은 나침반을 바라보더니 앞발로 나침반이 가리키는 특정 방향을 툭툭 쳤다. 꼬미의 행동은 마치 저쪽이야, 저곳에 뭔가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영감과 수아는 꼬미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꼬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이 금반지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을 향한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수아는 꼬미의 행동을 믿기 어려웠지만 영감의 확고한 눈빛과 꼬미의 간절한 태도에 결국 설득되었다. 그들은 꼬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침반을 들고 따라가기 시작했다. 꼬미는 다리 밑을 흐르는 강물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영하며 어둡게 흐르고 있었다. 꼬미는 강둑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더니 낡고 부서진 선착장 근처에서 멈춰 섰다. 녀석은 부서진 선착장 난간을 앞발로 긁으며 물속을 향해 연신 킁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물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듯했다. 수아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꼬미가 가리킨 장소를 지도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주변 지형을 살펴보았다. 그때
꼬미가 수아의 노트북 화면을 앞발로 툭툭 치기 시작했다. 녀석은 화면에 나타난 해상 지도를 응시하더니 특정 지점을 앞발로 짚었다. 그곳은 선착장에서 멀지 않은 강 한가운데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희미하게 수심 깊은 곳, 위험, 접근 금지라는 표식이 되어 있었다.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곳은 한때 오래된 침몰선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곳이었다. 그들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어두운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박 교수가 나타난 이후부터 영감과 수아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들이 선착장에서 돌아오자 다리 밑 주변에 낯선 검은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차량 안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영감과 수아를 주시하고 있었다. 꼬미는 그 남자들을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영감은 그들이 박 교수와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 순간 영감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다. 전화를 받자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영감님 되십니까? 저는 해양경찰청의 이재훈 반장입니다. 최근 김영감님께서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요. 아무래도 불법문화재 밀수 관련 같습니다만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감당하기 힘든 결과가 찾아올 겁니다. 해양경찰 반장 이재훈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이재훈 반장은 영감을 파산시킨 사기극과 관련된 박 교수와 연루되어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대자였다. 영감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박 교수가 해양경찰까지 매수하여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다니. 그는 꼬미가 가져온 금반지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파산과 아픈 과거가 거대한 범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꼬미는 영감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앞발로 영감의 손에 있는 희귀한 문양이 새겨진 반지를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 자신의 발에 있는 희미한 상처를 보였다. 마치 내가 그곳에 있었어. 그들이 저지른 모든 것을 봤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영감은 꼬미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박 교수의 음모와 해양경찰의 감시 속에서 영감과 수아, 그리고 꼬미는 모든 것을 걸고 위험한 진실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김영감의 다리 밑 은신처는 이제 숨막히는 감시의 눈길 아래 놓였다. 낯선 검은 차량과 그 안에 앉은 건장한 남자들은 영감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영감은 꼬미가 가져오는 금반지들이 박 교수와 해양경찰 이재훈 반장이 얽힌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했지만 그들의 위협 앞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꼬미는 집 주변에 나타난 낯선 이들의 존재를 감지한 듯 창밖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경계심과 함께 영감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영감과 수아는 비밀리에 수아의 대학 연구실을 결전의 장소로 삼았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연구실에서 그들은 낡은 황동 나침반, 꼬미가 가져온 금반지들, 그리고 고대 문양이 새겨진 반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연구실의 고고학 관련 서적들과 첨단 장비들은 그들의 유일한 무기였다. 할아버지, 이 문양들 정말 놀라워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 문양들이 특정한 의미를 지닌 암호 체계인 것 같아요. 고대 해양 왕국에서 사용하던 비밀 암호문 같은 거죠. 수아는 금반지에 새겨진 문양을
현미경으로 확대하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빛났다. 꼬미는 그들 옆에 조용히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녀석은 고대 문양 지도를 코로 툭툭 치며 특정 지점을 펼치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그 지점은 바로 강하구와 인접한 해안선이었다. 꼬미는 이어서 노트북 화면에 나타난 해상 지도를 향해 앞발을 들었다. 녀석은 발톱으로 지도의 특정 지점을 강하게 눌렀다. 툭, 툭. 그곳은 수심이 깊고 암초가 많아 일반 어선들은 잘 다니지 않는 위험한 해역이었다. 꼬미의 행동은 마치 저곳이야, 저곳에 뭔가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영감은 꼬미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꼬미는 단순히 금반지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금반지들이 어떤 거대한 지도 조각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들이 가리키는 곳에 숨겨진 비밀을 자신에게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그때 연구실 문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슥, 슥. 이재훈 반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아 학생, 김영감님과 같이 있나 자네가 너무 위험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이재훈 반장은 문에 귀를 대고 있었다. 영감과 수아는 숨을 죽였다. 꼬미는 즉시 몸을 낮추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은 이재훈 반장이 있는 문 쪽을 향해 분노로 번뜩였다. 이재훈 반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곳에 안 계십니다. 수아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연구 흐음. 늦은 밤까지 수고가 많군. 하지만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다가 본분을 잊지 말게. 특히 불법적인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이재훈 반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영감과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이재훈 반장이 박 교수와 한패임이 분명하며 자신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들은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꼬미가 가져온 금반지들을 모두 조합하자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지도가 완성되었다. 그 지도는 강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 수심 깊은 곳에 침몰한 고대 상선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상선은 고대 왕국의 보물을 가득 싣고 침몰했던 전설 속에 배었다. 영감은 경악했다. 박 교수는 그 전설 속의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사기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꼬미가 가져온 금반지들은 바로 그 침몰선에서 나온 유물이었음이 분명했다. 꼬미는 그 침몰선을 알고 있었고 매일 아침 그곳에서 반지를 가져왔던 것이다. 꼬미는 영감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잃어버린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수아의 노트북에서 비상 알림이 울렸다. 암호화된 위성 사진 파일이 해독된 것이다. 그 파일 안에는 박 교수 일당의 최종 유물 인양 작전 계획이 담겨 있었다. 24시간 이내 그들은 침몰선에서 모든 보물을 인양하여 해외로 밀반출할 예정이었다. 시간은 촉박했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박 교수는 고대의 보물들을 완전히 손에 넣고 영원히 사라질 터였다. 그 순간 영감의 낡은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네 목숨뿐만 아니라 그 빌어먹을 개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이틀 뒤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자정 12시 침몰선에서 보물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박 교수가 밀수품 운반에 사용된 특수 차량에 오르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박 교수의 비열한 미소는 영감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영감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박 교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도 모자라 이제는 꼬미마저 위협하다니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꼬미는 영감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앞발로 영감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상처를 툭툭 건드렸다. 그것은 영감이 젊은 시절 고고학 유물 밀매 조직과 싸우다 입은 상처였다. 마치 내가 그때도 너를 지켜봤어. 이번에도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영감은 꼬미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박 교수의 음모와 해양경찰의 감시 속에서 영감과 수아 그리고 꼬미는 모든 것을 걸고 위험한 진실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밤 11시 차가운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는 강하구의 낡은 부두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시간은 자정 12시. 박 교수의 마지막 밀수 작전 시한을 향해 숨 가쁘게 흘러가고 있었다. 김영감은 수아 그리고 꼬미와 함께 작은 고깃배에 몸을 숨긴 채 은밀히 부두로 접근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잃어버린 명예와 아픈 과거를 되찾아야 한다는 결의가 그의 눈빛을 불태웠다. 꼬미는 영감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작은 몸 속에 거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어둠 속 부두 끝에 정박된 대형 선박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곳에서는 박 교수와 그의 부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크레인이 낡은 컨테이너를 선박 위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보였다. 컨테이너 안에는 틀림없이 고대 유물들이 실려 있을 터였다. 영감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이제는 국가의 보물까지 해외로 빼돌리려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제가 해양경찰에 다시 연락할게요. 수아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영감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수아야, 이재훈 반장은 박 교수와 한패다. 다른 경찰을 부를 시간도 없어. 우리가 직접 막아야 해. 꼬미는 영감의 말을 알아들은 듯 녀석의 코로 영감의 손에 든 황동 나침반을 툭 밀며 선박 쪽을 가리켰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저곳이야. 저 배 안에 모든 진실이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부두에 배를 대고 선박 위로 몰래 잠입했다. 선박 안은 어두웠고 희미한 등불 아래 박 교수와 그의 부하들이 유물 상자를 열어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박 교수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옆에는 이재훈 반장이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서 있었다. 이봐, 빨리 서둘러 날이 새기 전에 출항해야 해. 박 교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선박 안에 울려 퍼졌다. 영감은 꼬미를 품에서 내려놓았다. 꼬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녀석의 목표를 향해 조용히 움직였다. 녀석의 작은 발걸음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바닥을 스쳤다. 영감은 수아와 함께 박 교수 일당의 시선을 분산시키려 했다. 그들이 움직임을 시작하자 박 교수와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이 빌어먹을 영감탱이가 여기까지 기어들어오다니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군. 박 교수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영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수아는 박 교수의 부하들에게 제압당했다. 카왕! 그 순간 꼬미가 박 교수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선박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증오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꼬미는 박 교수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박 교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꼬미는 박 교수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녀석의 발톱은 박 교수의 옷을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박 교수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이런 미친 개 같으니라고 이재훈 반장이 꼬미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꼬미는 이재훈 반장의 발길질을 피하며 그의 팔을 물어뜯었다.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꼬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박 교수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노렸다.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것은 영감의 억울함과 빼앗긴 과거에 대한 꼬미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꼬미의 끈질긴 공격에 박 교수는 마침내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다. 툭 서류 가방이 차가운 철제 바닥에 떨어지며 열렸다. 그 안에서 수많은 서류들과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튀어나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 교수와 영감이 함께 고대 유적 발굴 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는 그들을 돕던 몇몇 노동자들이 서 있었다. 꼬미는 피투성이 몸을 이끌고 떨어진 사진으로 기어갔다. 녀석은 자신의 코로 사진을 툭 밀었다. 사진 뒤편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위치 다리 및 침몰선이라는 글과 함께 박 교수가 영감을 속여 횡령한 증거들이 암호화된 파일이 USB에 숨겨져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때였다. 부두 밖에서 요란한 해양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위이잉 위이잉 수아가 미리 해양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다. 해양경찰 특공대가 선박 위로 들이닥쳤다. 박 교수와 이재훈 반장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해양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다. 이재훈 반장은 박 교수가 떨어뜨린 사진과 서류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영감은 꼬미가 가져다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다. 사진 뒤편에 적힌 내용과 함께 꼬미의 마지막 피눈물은 모든 진실을 밝혀냈다. 꼬미는 매일 아침 침몰선 근처에서 반지를 가져왔던 것이다. 꼬미는 영감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고 박 교수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던 것이다. 해양경찰들은 박 교수와 이재훈 반장을 즉시 체포했다. 이재훈 반장은 마지막까지 이 개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꼬미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꼬미는 영감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영감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영감은 꼬미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영감과 꼬미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순간이었다. 다리 밑의 삶을 지배했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우는 순간이었다. 해양경찰과 형사들이 박 교수 일당을 연행해 간 후 강하구의 부두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흩어진 상자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김영감은 꼬미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수아는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꼬미는 영감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해양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꼬미가 가져다 준 사진과 그 뒤편에 적힌 메모, 그리고 박 교수의 서류 가방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특히 꼬미가 박 교수에게서 물어온 사진 뒤편의 위치 다리 및 침몰선이라는 글과 그 안에 담긴 박 교수의 횡령 증거 파일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냈다. 박 교수는 영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고대 왕국의 유산 발굴 프로젝트를 사기극으로 꾸며냈고 고대 상선에서 나온 유물들을 불법적으로 밀수하려 했던 것이다. 이재훈 반장은 박 교수에게 뇌물을 받고 그의 범죄를 묵인하고 사건을 은폐해온 공범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들은 사기, 횡령, 불법 문화재 밀수, 공무원 직무유기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영감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그의 잃어버렸던 명예와 재산은 물론 정신적인 상처까지도 치유되기 시작했다. 박 교수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영감이 받았던 사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그의 새로운 삶의 기반이 되었다. 영감은 이 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장 먼저 꼬미의 치료와 회복에 모든 정성을 쏟았다. 꼬미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녀석의 발에 난 희미한 상처와 박 교수에게 물린 팔의 상처는 이제 영감의 손목 흉터처럼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다. 꼬미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밤이 되면 녀석은 영감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영감은 꼬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김영감은 받은 보상금과 자신이 소유했던 고서적들을 기반으로 꼬미의 희망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영감처럼 부당하게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길 잃은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재활을 돕는 데 주력했다. 특히 꼬미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영감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고고학적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았다. 그녀는 명문대학원에 진학하여 고대 해양왕국과 침몰선 발굴 연구에 매진했다. 수아는 영감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족 같은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꼬미의 희망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동물 증인 프로젝트를 더욱 전문화시키는 데 힘썼다. 그녀의 연구실 벽에는 꼬미가 가져왔던 금반지들의 모형이 지도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제 영감의 집은 더 이상 차가운 다리 밑이 아니었다. 따뜻한 햇볕이 잘 드는 아늑한 아파트에서 영감과 꼬미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영감은 매일 아침 꼬미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꼬미야, 네 덕분에 내가 모든 것을 되찾았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꼬미는 영감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영감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하는 듯했다. 영감은 이제 꼬미가 자신에게 금반지를 가져왔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녀석은 그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 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진실을 향한 단서를 제공하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것이다. 꼬미의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감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영감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다. 영감은 꼬미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영감과 꼬미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지만 한때 다리 밑 노숙자였던 김영감과 충견 꼬미의 이야기는 도시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박 교수의 사기극과 이재훈 반장의 공모가 만천에 드러나면서 그들의 파렴치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동시에 매일 아침 금반지를 물어온 꼬미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영감은 정의를 되찾은 고고학자로, 꼬미는 진실을 밝혀낸 금빛 영웅견으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김영감은 꼬미의 희망 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재단은 영감처럼 부당하게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길 잃은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재활을 돕는 데 주력했다. 특히 꼬미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 포함을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미제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재단은 정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영감은 자신의 경험과 아픔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멘토가 되었다. 수아는 이 사건을 계기로 탁월한 고고학적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명문대학원에서 고대 해양왕국과 침몰선 발굴 연구에 매진했다. 그녀는 박 교수가 발견하려 했던 침몰선을 성공적으로 발굴하여 그 안에 실려있던 고대 유물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데 기여했다. 이 유물들은 국가의 소중한 문화재가 되어 박물관에 전시되었고 수아는 세계적인 고고학자로 성장했다. 그녀는 영감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족 같은 친구로서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동물 증인 프로젝트를 더욱 전문화시키는 데 힘썼다. 꼬미는 영감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다. 꼬미는 도시 사람들과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다. 영감은 매일 아침 꼬미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꼬미야, 네 덕분에 내가 모든 것을 되찾았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꼬미는 영감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매년 봄, 재단은 강하구 부두에서 금반지의 기적 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꼬미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불법 문화재 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뜻깊은 행사였다.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두를 찾아와 영감과 꼬미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다. 영감은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꼬미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월이 흘러 꼬미는 김영감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영감은 꼬미를 자신의 다리 밑 은신처 근처
강이 보이는 언덕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그곳에는 꼬미가 매일 아침 물어왔던 금반지들의 모형과 함께 진실을 밝힌 금빛 수호자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다. 묘비 옆에는 영감의 낡은 황동 나침반이 놓여 있었다. 영감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꼬미의 묘지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영감은 꼬미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꼬미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꼬미야, 네가 가져다준 금반지들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어. 그것들은 진실을 향한 길이었고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지. 이제 걱정 마. 너의 금빛 유산은 영원히 빛날 거야.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꼬미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강물은 여전히 흘러갔고 도시의 삶은 계속되었지만 영감과 꼬미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꼬미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영감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 준 영원한 금빛 수호자로 기억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영감과 꼬미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